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열렸습니다. 10시 5분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어느 때보다도 한 주가 빨리 흘러간 느낌? 예, 금요일인데 벌써.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가덕도입니다. 가덕도, 부산 가덕도.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공항 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협상자와의 계약이 중단됐다라는 소식 알려드렸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보니까 이거 예정된 것보다 한 2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라고 국토부에 얘기를 했고, 근데 국토부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의 계약을 할 요건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봅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해드렸죠. 6986님 가덕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부산 경남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큰일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600 쓰시는 분께서는 신공항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건설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3377님은 돈이 많이 들고 유지도 어려운 이곳에 신공항 건설보다는 현재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환경보호에도 좋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6692님은 또 이제 김해 시민이라고 하시는데요. 거리 접근성이 좋아서 공항 이용할 때 편리하지만 평소에는 비행기가 시끄럽긴 해요.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각각의 또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또 보시는 것도 다 다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경제성을 또 안 따져볼 수 없으니까요. 또 국토부가 다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 모두 열려 있습니다. 우리 증시 상황, 미국 증시는 좀 반등세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하락으로 좀 돌아섰네요. 코스피는 0.07% 내린 2,577, 거의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88% 내린 723. 최근에는 코스피 대형주보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약한 흐름을 보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6% 떨어지고 있고요. 기아 그리고 현대차가 1%대 후반 정도의 강세 보이고 있네요. 고려 아연이 10%대 급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3.35%. 최근에 방산주 또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방산기업들 주가 흐름도 굉장히 또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6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1,406원.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빠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빠르게 1,406원까지 올라가네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화가 다시 좀 강세로 가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오늘 아까 배터리 관련주들 좀 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또 기술력 측면에서 또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런 측면도 있죠.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이죠. 중국의 CATL이 최근에는 나트륨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소금 배터리 이렇게도 부르던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분에게 들어보면 또 재미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진짜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만 하더라도 원래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배터리 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리튬과 같이 리튬계 물질과 같이 물에 녹았을 때 이런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이거를 전기로 이렇게 지지면 물에 리튬이 쫙 녹아 나왔다가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물에 국물이 리튬 국물이 남아 있는 게 다시 원래대로 굳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전기를 뿜어내면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어떤 전기를 띤 물질로서 잘 녹아 나올 수 있는 물질이면 네. 사실은 뭐든 다 배터리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리튬 이온을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게 한다면 네네. 그런 식으로 뭐든지 간에 뭐 리튬이 아니라도 뭐든지 물 속에 이렇게 잘 녹을 수, 전기를 띈 상태로 잘 녹을 수만 있으면 배터리의 이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화학 시간에 예. 주기율표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외우라고 옛날에 막 시키고 그쵸, 그러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 수소, 뭐 헬륨, 리튬, 베릴륨, 뭐 해가지고 수헬, 수소. 리베, 뭐 붕탄,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맞아요. 혹시 한 30년 전 요럴 때 학교 다니셨을 때는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때는 리튬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셨을 거예요. 세 번째로 리튬이 나오니까 그래 리튬이라는 게 뭔가 별로 있나 보다.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네, 라고 외우셨을 텐데 이제 네.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90년대부터 갑자기 이제 유행을 하면서 그때 외웠던 리튬이 이 리튬인가? 이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 화학에서 말하는 이 원소의 주기율표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네. 대체로 보면 앞에서 써놓은 게 무게가 좀 가벼운 거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는 무거운 거. 순서로 좀 써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로로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끼리 이렇게 배열을 해놓도록 아하. 원소를 써놓도록 배치를 해놓은 표가 주기율 표거든요. 예. 그래서 그 표 모양을 보면 이게 뭐 화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물질이 너무 단가가 높다 혹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혹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뭘로 대체해 보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주기율표에서 바로 윗칸에 있는 물질이나 바로 아래칸에 있는 물질을 항상 보거든요. 그 세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것도 예전에는 게르마늄, 저마늄으로 제일 처음에 개발이 됐는데 예. 그 바로 이제 밑에 있는 게 실리콘, 규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실리콘으로 다 규소로 다 반도체를 만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기율표를 보고 물질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화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리튬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나트륨. 요즘은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소듐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리튬 바로 밑에 있는 게 나트륨이기 때문에 정말 화학에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원래부터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진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튬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화학의 기본인 주기율표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나트륨을 사용하면 나트륨도 물에 녹으면 전기를 띤 상태로 잘 녹거든요. 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뭐 누구나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저도 뭐 몇 년 전에 뭐 쓴 책에서 네. 이 주기율표만 봐도 앞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만큼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유망해질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튬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책을 쓴 지 불과 한 4, 5년 만에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장이 술렁이고 주가가 출렁이는 뭐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리튬이 있는 주기율표 줄을 쭉 보면 거기에 예. 있는 원소들이 다 사실은 대체 물질이 될 수 있는 좀 쉬운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예. 리튬 밑에 나트륨이 있고 그 밑에 칼륨, 뭐 요즘은 포타슘이라고도 부르죠. 그 밑에 루비디움, 그 밑에 세슘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트륨이 리튬 바로 밑에 있다라는 거는 리튬에서 별로 멀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비슷하다. 그렇다는 말은 뭐 가장 비슷하기도 비슷하고 네. 일단은 무게가 그만큼 가볍다는 거죠. 주기율표 순서는 무게 순서대로 대체로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네, 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리튬이 진짜 제일 가벼운 거고 네. 나트륨이 그 다음으로 가벼운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바꿔서 뭔가를 시도해 보기에 좋은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묘한 게 뭐냐면 사람 몸속에 신경에서 신호가 오고 갈 때 전기 신호로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뭐 심장의 심전도를 체크한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 신호를 체크를 해가지고 심장이 어떤 식으로 뛰는지 이런 거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뇌의 어떤 이런 신경작용이라든가 사람의 뭐 척추를 타려는 신경이라든가 신경이 다 전기 신호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때 걸리는 전압이 한 0.1V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냐면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이 나트륨, 염분을 너무 안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러면 큰일 난다. 소금을 조금은 먹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땀 흘리는 분들이 그렇죠. 소금 좀 먹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먹어봐도 간이 좀 맞아야 우리 입맛도 그게 좀 맛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이 소듐 나트륨을 사람이 먹어가지고 몸속에서 그거를 전기를 만드는 자연적인 생체 전기를 만드는 용도로 정말 수억 년 전부터 이 동물들은 사람들은 몸속에서 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배터리. 예. 몸속의 배터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전기 제품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원리를 사용해도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리튬계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해 보시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거를 실험해 보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 리튬 이 물질들을 혓바닥에 살짝 닿으면 묽게 해가지고 살짝 닿으면 조금 짭짤한 맛이 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성질이 사람 몸이 느끼기에도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경정신과 이 정신건강의학과 약 중에 조울증 치료약 이런 것 중에 맞아요, 리튬계 약이 있습니다. 맞아. 그게 들어가면 정확한 원리가 아직 완벽하게 파악 안 되는데 아마도 뇌 속에서 이런 전기 작용을 나트륨이 들어갈 자리에 리튬이 들어가가지고 대체를 해줘서 사람의 정신을 좀 바로잡아주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 몸 속에서는 나트륨을 리튬이 대체하는 그런 약이 있다면 이제는 전자 제품, 전기 기기의 세계에서는 많이 쓰이던 리튬을 자연적으로 생체에서 많이 쓰이고 있던 나트륨으로 한번 대체해보면 어떨까? 라는 시도가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막 가시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움직임 때문에 좀 술렁술렁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신기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몸 속의 배터리라든지 이게 또 그 원리는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고요. 네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나트륨을 소듐? 네네.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왜 영어식으로. 자꾸 이름을 왜 바꾸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는 게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좀 더 잘 통용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나트륨은 소듐, 뭐 칼륨은 포타슘,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우, 더 어려워. 바꾸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왜 나트륨 원소기호는 NA라고 쓰니까 그렇죠. 외우기는 나트륨 NA 그렇죠. 쉬운데. 예, 그건 이제 원래는 이제 유럽계에서 뭐 이런 라틴어 그쪽 뿌리가 있는 말이다 보니까 기호는 NA인데 근데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 신기한 게 중국에서는 그대로 계속 나트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중국에서는 납이라는 한자로 이게 뭐 원래는 망치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납이라는 한자로 중국어 발음으로 나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그래서 뭐 나트륨 배터리다 하면 나电池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그러니까 나트륨 전지라는 뜻이죠. 거의 뭐 챗GPT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나트륨 배터리 계통의 제품 이름을 뭐 나트루 뭐 이런 나트륨이라는 말을 활용을 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나트륨 배터리에서 중국이 계속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표준 화학 한국어 표기를 나트륨에서 소듐으로 바뀐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약간 대세가 중국식 어떤 표기, 중국식 발음, 중국식 브랜드명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대세가 요즘 좀 잡히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나트륨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 나트륨이라는 발음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가는 업체가 먼저 지정해 놓는 게 일종의 고유명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포크레인을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네. 거잖아요. 그 반대 사례가 이제 원래 실리콘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규소라고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예. 한자의자 뭐 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로 있는데 실리콘 SI. 워낙에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이 빨리 앞서가지고 그쪽에서 발전돼 있다 보니까 네. 실리콘은 그냥 실리콘이라고 영어식으로 부르는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사람들 다 알아듣죠. 그래서 그거는 미국 회사들이 앞서 나왔기 때문에 실리콘이라는 언어가 우리말로 침투해 온 건데 이대로 중국 업체들이 계속 나간다면 나중에는 미국 사람들도 막 나트륨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요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힘세고 먼저 잘하고 치고 나가고 하면 또 이제 선두가 뭔가 또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일단 학생들은 나트륨 NA라고 쓰고 소듐 이렇게 외우려면 힘들기는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나트륨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에 넣어서 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양극재를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극재. 사실 이제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배터리에서 제일 좀 핵심이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아까 이제 배터리의 원리가 전기를 지지면 그게 녹아서 국물로 나왔다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양극재에 있는 게 전기로 지지면 녹아가지고 음극재 쪽에 가가지고 붙어 있다가 다시 이제 충전하는 걸 떼면 다시 쓱 양극재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면서 전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네.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양극재를 대체를 하는 거다. 양극재의 주 재료를 대체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나트륨 배터리의 가장 큰 어떤 뭐 좋은 용도라고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 나트륨 배터리는 일단은 아까 그 리튬보다는 무게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좀 무거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기율표 상에서도 그쵸, 아래줄에 있으니까. 리튬보다는 밑에. 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워낙에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이나 이런 걸 시켜보면 그런 효율도 좀 떨어집니다. 반응도 좀 무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능을 내게 하면 나트륨 배터리는 조금 덩치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게에서 혹은 같은 부피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은 나트륨이 떨어지기는 떨어진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흔히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 에너지 밀도가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크기가 좀 더 크고 무거운 배터리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쪽으로 옛날에는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실용화가 되면 자동차는 아무래도 무게가 가벼워야지 이 연비 좀 뭐 전비라고도 하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전기로 더 많이 갈 수 있을 테니까 무게를 중시하는 용도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이지는 못할 거다. 대신에 무게를 좀 중시하지 않는 용도가 있다면 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정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던 게 뭐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뭐 태양에너지라든가 네, 네. 아니면 뭐 풍력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가 잘 만들어지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있을 때만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해가 지면 밤이 되면 이제 전기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게 태양광의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밤에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뭐 전등을 켜도 낮에 켜기보다는 밤에 많이 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 전기를 우리가 써야 될 때 태양광이 전기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인데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배터리라는 게 원래 전기를 저장해 놓는 거니까 배터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한 더미씩 쌓아놓고 혹은 뭐 이런 거대한 어떤 배터리 기지 같은 데다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꽉꽉 거기다가 다 낮 동안 태양광이 잘 될 때 혹은 바람이 좋아가지고 풍력으로 전기가 잘 만들어질 때 많이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지 같은 배터리 더미에다가 배터리 빌딩에다가 전기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밤새도록 사용할 전기는 바람이 안 불 때 사용하던 전기는 거기서 다 빼내서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벌써 뭐 한 10년 20년 됐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수요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를 다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네. 그 동료들하고 같이 밤에 어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야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갑자기 약간 뭐 찌릿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도시에 밤새도록 밝히는 불빛이 이렇게 많은데 네.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대가 되면 이 불빛을 밝히기 위한 모든 전기를 밤새도록 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배터리가 집집마다 빌딩마다 공장마다 다 깔린다라고 생각하면 와 정말 우리의 사업이 얼마나 커질까 이런 상상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배터리 수요가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정이나 공장에 전기를 대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형태의 배터리 기지, 배터리 빌딩 같은 데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무게가 좀 커도 덩치가 좀 크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좀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자동차에 달기는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각광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ESS 관련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막 좀 다채롭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우리나라 또 배터리 시장이 주식 시장에서 오락가락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한때는 되게 이제 유행했던 이야기 중에 뭐 지금도 뭐 유효한 이야기입니다만 전기차 배터리를 우리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전기차도 몇 년 타고 다니다 보면 배터리 성능이 원래 뭐 70%밖에 안 나온다, 반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주행 거리가 내가 목적한 만큼 길게 되지가 않으니까 이 차 못 타고 다니겠네 하는 그 시점이 오면 배터리를 갈거나 차를 바꿔야 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버려지는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럴 테죠. 이 많은 배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활용도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이렇게 자동차용 배터리가 성능이 좀 저하된 거는 비록 원래 성능의 절반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절반이라도 그래도 꽤나 많은 용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탑처럼 쌓아놓고 건물 안에다 다 배치를 해놓고 에너지 저장 장치 용도로 사용을 하면 이거는 뭐 어디 자동차에 붙여서 끌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니까 무게가 좀 크고 양이 많아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공간만 충분하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배터리의 재활용도 아니고
아니고 약간 배터리의 재사용, 리유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곽강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목적으로 성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많이 성숙하고 좀 발전하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자동차에도 달 수 있을 것 같다. 더 다른 목적으로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 ESS 용도로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이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지난달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업체가 샹하이에서 이거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세계에 많은 충격을 줬었죠. 그러게요. 그래서 또 흔하게 우리가 또 이거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뭐 나트륨은 거의 다 뭐 널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박상영님이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외계인이 우주선이 바닷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빨아들이는 장면 나왔었는데 바닷물이 고갈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원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테고 그렇습니다. 더 싸게 구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배터리 가격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최대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트륨이 리튬보다 훨씬 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세로만 봐도 뭐 50분의 1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0분의 1이나. 네, 리튬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하면 뭐 100분의 1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상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기 또 때문에 리튬 때문에 이제 자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한때 뭐 리튬이 뭐 하얀 소금, 하얀 소금이 아니고 하얀 석유다. 그래서 네. 리튬이 많이 생산되는 뭐 페루,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리튬 이온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가지고 국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뀔지도 모른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그만큼 리튬이 앞으로 점점 더 비싸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와중에 리튬에 비해서는 정말 어디에나 널려 있는 리튬 이게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근대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개발된 후에 대량으로 많이 생산되기 시작한 건데 소금을 우리 인류가 사용한 거는 뭐 수천 년 전, 뭐 만 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예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천일염이 많이 생산될 정도로 소금 이 나트륨 원료는 널려 있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최대의 사실은 장점입니다. 장점이네요. 예, 근데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제 제작하는데 기술적인 그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상 만들어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배터리 가격이 뭐 20분의 1이고 뭐 50분의 1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싸게 먹히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싸긴 한데 뭐 막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은 그렇지, 아니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가격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좀 좋아한다고 할까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뭐 어떤 게 있냐면 네.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적으로 이게 생산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거든요. 그리고 리튬을 또 이 리튬 광석에서 정제하는 거 이런 것도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좀 독점하고 있는 이런 경향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급 변동에 따라서 이 리튬의 가격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자동차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러면 너무 이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기가 그렇죠. 피곤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나트륨은 충분히 어디서나 계속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기도 낮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크게 본 거죠. 그래서 그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뭐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매달리던 가격이 싸다, 널려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다른 장점도 사실은 또 몇 가지가 있는 게 좀 나타났습니다. 오, 네. 아까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보다 좀 이렇게 반응이 좀 무디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진다. 같은 무게에서 전기를 많이 저장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좀 반응이 무디고 전기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안정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사고를 일으켜 보려고 한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충격을 준다 이런 걸 했을 때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대체로 좀 더 잘 견디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 그 화재, 폭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중국 업체에서 시연을 할 때도 뭐 그런 영상을 많이 틀어줬죠. 약간 뭐 무슨 불쇼, 뭐 얼음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다가 막 일부러 막 때려보고 뭐 구멍을 뚫어보고 잘라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이게 그냥 빈 나트륨 이온 배터리 껍데기만 내가 톱질을 자르는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지금 계속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른다 뭐 이런 거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이 안 났다. 그래서 그만큼 더 안전하다라는 걸 이제 과시하는 영상으로 보여준 건데 사실은 뭐 진짜로 그렇다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진짜 톱으로 잘라도 되나? 그래서 나중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온 제품이 있을 때 잘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안정적이다.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경향이었고 또 이제 그 업체에서 보여줄 때는 이제 그렇게 실험이 잘 된 좋은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언제나 터보라도 끄떡없다라고 요거를 너무 또 믿으시면 또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보다는 나트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에 똑같이 500km 가는 차를 만들더라도 배터리 더 크게 실어야 되니까 또 무게 때문에 그렇죠. 연비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덜 간다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격차가 상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배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은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 좀 비싸지만 고성능인 배터리를 잘하고 그렇죠. 중국은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좀 싸고 대신에 성능은 좀 떨어지는 배터리를 잘한다. 뭐 이런 게 전통적인 뭐 지난 한 10년간의 흐름이었죠. 지금 뭐 그런 흐름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전통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배터리지만 어떻게든지 최대한 공학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이 성능을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뭐 모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배터리를 자동차에 달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잘 만들어 본다든가 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이 전기의 성능 비율을 좀 높이는 쪽에 이런 거를 많이 좀 숙달을 해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중국 업체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보면 여전히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네. 격차가 과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런 말도 진짜 주식시장에서 배터리 업계에서 정말 많이 쓰던 말이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 아닌가. 게임 체인저. 이런 식의 말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NCM, NCMA 이런 이제 고성능 배터리는 안정화를 하는 게 더 숙제이고 네. LFP나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성능을 높이는 게 숙제인데 오히려 후자인 경우에 나트륨이나 LFP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게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뭐 좀 냉정하게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잘 올라왔을까 싶은 점도 있는데 이 워낙에 이제 최근에 또 좀 그런 바람이 불었잖아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나트륨이온 배터리 쪽에서 그런 걸 좀 강조해서 보여준 측면도 있고 반대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이게 반응이 좀 무디다 보니까 주변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반대로 온도가 낮을 때도 별 차이 없이 안정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영하 20도에서도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조그마한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왜 이렇게 빨리 달지? 빨리 달죠. 뭐 그런 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그게 훨씬 덜하다라는 거를 또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혹한 기후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도 장점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니와 원래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많이 각광을 받았던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뭐 재생 에너지로 뭐 에너지를 저장을 해가지고 밤 동안 계속 쓴다라는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파가 찾아왔다라고 해가지고 밤 동안 쓸 수 있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그러면 정말로 미래의 재생 에너지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 전기가 바닥나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더 유리합니다라는 쪽으로 좀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된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조금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중국 업체들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좀 산업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네. 좀 뒷배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계의 어떤 특성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흔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후발주자의 건너뛰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좀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요. 내연기관차 건너뛰고. 그렇죠. 예. 우리 저기 뭐 그런 신용카드, 핀테크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했죠.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게 편리해가지고 차세대 기술인 뭐 스마트폰, 핀테크 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문화적으로도 규제적으로도 좀 가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QR 코드 결제가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중국 네. 사람들은 그게 이제 편한 거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 신용카드 같은 게 많이 안 퍼져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차세대 기술이 더 빨리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동차도 비슷한 경향이 중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휘발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 이미 많이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게 확산되었던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이래야 한다라는 감이
좀 굳어져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차에 기름을 한번 넣으면 그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웬만큼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야지 좀 자동차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주유 한번 하면 한 4,500km 가야 된다. 그게 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차다라는 게 왠지 있었던 거죠. 뭔가 논스톱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게 일단은 레퍼런스가 되기도 해요. 왠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쵸, 한국 그쵸. 사람들은.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자동차 보급률이 훨씬 더 떨어질 때 전기차가 먼저 시작되다 보니까 생애 처음으로 구매한 차가 전기차였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 자동차가 굳이 뭐 300km를 가야 된다, 400km를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 없이 자동차를 보다 보니까 아하. 내가 뭐 출퇴근하면서 한 하루에 많이 타면 한 5, 60km 탈 것 같은데 이 차는 한 번 충전하면 100km 갈 수 있다고? 충분하네. 이러면서 좀 저성능 전기차라도 기꺼이 사는 좀 그런 경향이 사실은 좀 중국 전기차가 이 정도로 발전하기 이전부터 한 2010년대부터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저거는 골프 카트보다 조금 좋은 차인 것 같은데 저런 거를 전기차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많이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타고 다니는구나 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정도로 자동차를 보는 어떤 시각이라는 게 전기차 기준으로 보는 시각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건설된다라고 하면 그래 주유소 같은 거는 여기저기에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자주 편리하게 생활을 하겠지라는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면 중국에서 신도시가 생길 때는 그래 뭐 주유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기차 충전소도 좀 같이 들어와야지라는 식으로 뭐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움직이 있다거나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의 어떤 그런 수준 성능 이런 걸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NCM 배터리 같은 삼원계 배터리 같은 고성능 배터리를 장착한 좀 성능이 좋은 전기차여지만 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 그 정도는 돼야지 휘발유차하고 경쟁이 되지라는 시각이 있었다면 중국에서는 가뜩이나 내수 시장만 해도 큰 회사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 중국 소비자들이 뭐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그 정도 성능만 돼도 내 일상생활에는 충분하겠네라고 해서 기꺼이 그거를 사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국의 과학자들, 중국의 이 기술 개발진들이 생각을 하기에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성능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실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여줄 때는 좀 상상 이상으로 성능이 좋은 거를 좀 보여줘가지고 뭐 실제로 사실은 제품이 나오면 뭐 어느 정도나 실제로 양상된 제품의 모습은 어떨까는 좀 봐야지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중국 업체에서는 금년 내에 뭐 자동차용 배터리로 본격적으로 실어가지고 제품을 막 대량으로 멋있게 출시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실제로 자동차 주행 용도가 아닌 다른 어떤 전원 용도로 예를 들어서 중장비의 시동 용도라든가 그런 어떤 이 좀 작은 용도로부터 탑재하는 것부터라도 일단은 하여튼 출시부터 일단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금년 내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양산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그쪽으로 투자를 했다가 좀 잘 뚫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벌써 그게 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의 어떤 산업 그리고 소비 상황에 따라서 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게 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현종 님이 아인슈타인 느낌의 곽재식 작가님. 네, 언제나 박학다식 지식 감사합니다. 아인슈타인 레벨로 올려주셨습니다. 좀 과다한데요. 네. 그리고 안지수 님이 대호 씨 쉬어가는 시간.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 또 김은주님은 과학 이야기에 푹 빠져서 이 시간을 목 빠지게 기다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중간에 잠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도 같이 또 들어봐야죠.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북 지역에서 3차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틀째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관련 후보 선호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지난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경상수지가 9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영국이 미국산 농축산물 등의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등 일부 관세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본 관세의 10%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갑니다. 곽채식 작가와 이야기 계속 나누죠. 아까 안진수님이 중국은 하는데 한국은 왜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LFP 배터리도 그렇고 리튬, 인산, 철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을 저런 저성능보다 우리는 고성능으로 가자 이게 선택의 문제였고 과연 나트륨 배터리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어느 정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터리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를 좀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곳이 충청부터 청주에 이제 오창이라는 곳에 있는 공장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배터리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생산을 할 일정을 대략 2030년 경으로 본다. 2030년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뭐 몇 년 전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가능하고 이게 어느 정도 쓸모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뭐 화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타임라인 그런 시간적인 전망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정말 쉽게 잘 될 만한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ESS 같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은 뭐 부피, 무게, 효율 이런 게 좀 상관이 없으니까 단가가 대신 중요하죠. 크게 많이 쌓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ESS를 정말 많이 판매할 만한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정말 많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2030년쯤일 거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상하게 자동차용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되게 빨리 치고 나간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 2030년에 생산을 한다라는 요 정도 일정을 조금 당길 것인가 어떨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좀 당긴다라고 한다면 중국하고의 어떤 시간적인 격차 한 수년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막상 뭐 중국에서 이번에 실제로 생산한 제품이 장착된 그런 실물들이 소비자들한테 판매돼가지고 정말 어떤지 좀 봐야지 사실은 좀 정확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국하고는 지금 이렇게 보여준 선전한 대로라면 한 몇 년 정도의 격차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분야에서는 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관련된 공장 이런 것들은 충청권에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충청남도 천안에 이 큰 공장 있는 곳도 이것도 좀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공장이다라고 하면 청주, 천안 그리고 서산에 있는 공장 뭐 이렇게 3사의 공장이 각각 거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천안이나 서산 이쪽에서도 실험실 수준에서는 이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논문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배터리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트륨이라는 거는 누구나 좀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 분야라서 이게 만약에 좀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잘하는 패스트 팔로워 빨리 2등이지만 빨리 따라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시장을 장악하기 이런 식으로 전략으로 따라 붙을 수도 있지는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나트륨 배터리를 이용할 시장 그게 전기차가 됐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됐든 그 시장도 또 앞에 또 크게 있어야 하는 걸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중국 업체들이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도 그렇죠. 있었죠. 시장이 넓으니까. 네, 중국이 태양광 같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선 세계 최대 규모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ESS도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도 이렇게 하면 중국 내에서만 해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국가나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현지 업체들, 자국 업체들 좀 파고 들어가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중국의 ESS 시장 이렇게 큰데 우리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만 맞춰준다면 잘 안 되면 이쪽으로라도 판매를 해도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꿈의 배터리라는 수식어가 종종 붙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액체가 들어가지 않고 모두가 이제 곡체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고체 사이를 리튬이온이 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기본적인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나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원리가
전기로 이 주재료인 금속을 지져가지고 국물에 이제 녹여내는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물에 잘 녹여질수록 이게 이제 이온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데 국물에 이 금속이 잘 녹아날수록 배터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자동차용 이 네모난 큰 배터리에 들어가던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배터리 액으로 잘 녹아나라고 황산 같은 걸 막 맞아요, 사용했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국물에 잘 녹아나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 국물이 좀 문제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국물에 녹아 나온 이 금속 이온들이 금속 성분들이 예. 다시 굳어지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내는데 예. 그 국물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지 그걸 조절하기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엉뚱한데 붙어가지고 잘못 굳어져가지고 막 생기면 그 내부에서 자기 혼자 합선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런 뭐 어떤 뭐 고온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막 열을 막 그쵸, 발생시켜가지고 막 고장 내면서 부서지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게 사실은 배터리를 안전성을 높이는데 되게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발상이죠. 우리는 이런 국물이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액체로 된 거 대신에 고체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국물이 없으면서도 뭔가가 이렇게 녹아 나오고 전기적인 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정말 꿈 같은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가 착수된 것만 따져도 벌써 한 20년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저기 반도체 같은 거 보면 반도체도 전기의 흐름을 어떤 때는 흐르게 하고 어떤 때는 끊을 수 있다라고 그쵸. 해가지고 반도체다라고 해서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내부에 전기라든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물질의 그 성질 같은 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여기로 흘러가기도 했다가 우리가 원할 때는 멈추기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반도체를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를 재료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렇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반도체가 되는 건데 그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물질을 고체로 잘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국물 속에 녹아나는 반응이 있지는 않지만 그 리튬 이온이 가지고 있는 그 전기적인 특징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만 한다면 국물에 녹이는 거 없이도 비슷하게 가능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는 이 국물에 해당하는 성분을 전해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해액을 고체로 대체를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이야기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무슨 고체로 대체를 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 유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그런 느낌을 나타내 보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뭐 혹은 뭐 세라믹 그러니까 약간 도자기 같은 성질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쪽의 발상도 있고요. 플라스틱 폴리머라고 하죠. 플라스틱 같은 질감을 주는 그런 거를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해보면 국물 없이도 국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 일단 제일 크게 보는 거는 훨씬 더 안정할 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그런 시제품 만든 뭐 그런 분들은 항상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위로 잘라보는 시연 같은 걸 항상 많이 합니다. 불이 나나 안 나나. 우리는 이래도 끝도 없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런 시연을 많이 하시고 네. 전고체 배터리는 그렇게 원칙적인 구조상 안전할 수밖에 없는 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그 내부에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액체 전해액을 이용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물 속에서 물질들이 흘러다니다가 합선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말라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두고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모양을 내부에 잡아두고 이런 게 중요했거든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그런 거를 좀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크기 자체를 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더 가볍게 혹은 더 작게 배터리를 만들고 그렇다는 말은 같은 부피에서 혹은 같은 무게에서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것도 전고체 배터리로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 추가로 이런 안전성이 더 근본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이런 거를 과감하게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던 기존 전지를 만들 때 사용할 때는 야 이런 걸로 전지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걸로 전지 만들면
이거는 조금 돌리면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아 싶었던 재료도 과감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도 야, 지금은 국물 없는 고체 전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잘 돌아가는데 이런 느낌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은 같은 재료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재질의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활용해 본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들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상상하던 것보다 한번 훅 더 높은 그런 어떤 배터리 성능을 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도 그 꿈의 배터리인 만큼 이게 또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도 되게 또 멀리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바나듐 배터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차세대 배터리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나듐 배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또 좀 다른 접근인데요.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나 나트륨이온 배터리하고 비슷하게 물에 잘 녹아낼 수 있는 바나듐이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네. 바나듐 흐름 전지라고 하는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라는 방식이 있고 바나듐 이온 배터리라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방식도 여러 가지고 해가지고 좀 복잡한데 이것도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바나듐 배터리는 작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과거에도 바나듐 배터리 기본 원리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바나듐 배터리를 만들면 애지간히 만들면 대충 무슨 뭐 캐비넷만한 사이즈 뭐 장롱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야지 애지간한 배터리가 될 정도가 되는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안전하고 효율도 상당하고 특히 수명이 긴 걸로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배터리 방식이 바나듐 이온 배터리였는데 네.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각광받던 시절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ESS 배터리 라는 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바나듐 이온 배터리 덩치가 좀 커도 원래 ESS 전기 저장 장치는 부피가 크고 덩치 큰 거 아니냐. 그거는 건물만한 크기로 배터리 쌓아놓는 건데 그러면 안전하고 오래 가기만 한다면 바나듐 이온 배터리라는 방식도 못 받아들일 거 없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충남 계룡시 쪽에 이 바나듐 흐름전지 계통의 기술로 뭐 공장을 만든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대전에 있는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뭐 협력사인 어떤 국내 다른 회사의 빌딩에다가 요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빌딩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시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게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바나듐 같은 경우에도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 이런 게 중국 업체들이 좀 잘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분야에서 또 어떻게 경쟁이 또 치열하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 주기율표를 찾아보니까 원소기호는 V입니다. V네요. 옛날에는 이제 금속 공업할 때 많이 사용하던 건데 네. 오늘도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미영님이 어떤 배터리를 삼키셨길래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지식을 뿜어내시느냐고.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감사합니다. 내일은요 토요일 주말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이죠. 관세 전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도 많이 또 우려가 되는데요. 공급망 붕괴의 시대라는 책을 이어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과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KBS 1라디오 또 유튜브 동시에 보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